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7월이 시작된 건데 7월 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또 7월 하면 휴가의 날이잖아요. 아마 여름 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올 상반기 고생한 나를 위해서 휴가 계획, 여유를 가지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참 더웠습니다. 네, 더웠어요. 날씨 궁금한데요. 박소영 기상캐스터.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올해 들어 가장 더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 더위는 더 심할 텐데요. 오늘 나오실 때는 시원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전해주시죠. 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대구 등 일부 내륙으로는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야외 활동하신다면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맑은 가운데 남부지방은 흐리겠고요. 곳곳으로 장맛비와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제주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오전까지 전남 남부와 제주에는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8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또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남해안을 제외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몇십 분만 햇볕에 노출돼도 화상을 입으실 수 있을 텐데요. 외출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제나 모자와 양산 이용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24.8도, 대전은 25.3도, 대구는 23.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볼 텐데요. 서울은 35도, 광주는 31도, 대구는 34도가 예상됩니다. 장맛비가 주춤하는 사이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더위는 내일과 모레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 의심행위 적발입니다. 외국인들이 토지거래를 위법하게 했다고 의심되는 행위들을 국적별로 분석을 해봤더니 중국인이 211건으로 56.1%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인이 79건으로 21%를 차지했고요. 대만인은 30건인 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14,938건의 외국인 토지거래 가운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920건 선별해서 조사를 했더니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매도인, 그러니까 토지를 판 사람이 외국인이고 산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는 이번 집계에서는 제외됐습니다. 네, 관련해서 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437건 위법 의심행위 유형들 다양합니다. 먼저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 해외에서 2만 달러를 초과하는 매수 자금을 국내로 유입을 한 뒤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걸 신고하지 않은 해외 자금 불법 유입 의심 사례가 이 3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나 법인 같은 이 특수 관계인이 부동산 거래 대금을 매수인인 자녀나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되지 않은 이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도 6건에 달했습니다. 또 실제 거래 대금 지급과 이 취득세 납부는 본인이 하면서 거래 계약을 다른 사람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하는 명의 신탁은 3건이었고요. 개인 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영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뒤에 실제로는 부동산을 매수한 용도의 유형도 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토지 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 가격과 다른 금액으로 신고한 것이 의심되는 신고 가격 거짓 신고 경우도 2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위법 의심 행위를 관계기관에 통보해서요. 향후 각 기관의 범죄 수사, 탈세, 대출 분석, 또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고요. 하반기에는 외국인 주택 투자 2차 조사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 오피스텔 같은 비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가격 막 오르고 그럴 때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이걸 규제하나 싶었는데 별로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한다니까 네. 이번에 확실하게 좀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7일간 주차장 입구 막은 차주 공개 사과입니다.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의 한 지하주차장 차단기 입구에 일주일 동안 자신의 차를 세워서 이 통행을 가로막은 이 차주가 공개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최근 일반교통 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40대 남성 A씨는 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인천 주차빌런 당사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이 글에서 욕먹을 만한 행동을 해서 너무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사회적으로도 이런 행동을 한 제가 지탄받아 마땅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달 28일 밤에 차량을 빼자마자 그동안 저 때문에 주차장에 차량이 갇혔던 점주에게 찾아가서 고개 숙여서 사과를 했다라고 했고요. 차량을 빼지 못한 다른 몇 분들 연락처도 수소문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썼습니다. 상가 주차장 통행을 일주일이나 막았습니다. 차단기에 이렇게 차를 세워두고 차량이 아예 오고 갈 수 없게 했던 건데요. 해당 차주는 대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 40대 남성 차주가 이런 일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요. 주차비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 관리비 이중 부과 문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상가 소유주에게 다 납부한 몇 년치 관리비 수천만 원을 지난 5월에 갑자기 나타난 관리단이 다시 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관리비를 다시 내지 않으면 이 주차장 이용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횡포를 부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차량을 방치한 뒤에 자신이 잠적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투잡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계속 건물 근처에 있었고 이 차량을 빼려고 했는데 기자와 유튜버들이 이미 보이는 상태여서 용기가 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경찰 조사는 성실히 받았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야, 이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달리 찾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분들한테도 피해가 엄청났잖아요. 예, 이번 일을 계기로 분쟁을 풀어가는 방법을 좀 배우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피셔철 바가지 상술 단속입니다. 최근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지역 축제에 참여한 상인이 옛날 과자를 정말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파는 그런 장면이 전파를 타면서 전국적으로 이 전통시장이나 축제장에서 상인들이 바가지 요금을 씌운다든가 아니면 이상한 가격을 매겨서 판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주요 관광지 지자체들이 단속과 계도에 나서고 있지만 올해도 바가지 상술이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입니다. 이 관광지 바가지 문제는 정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올해만 해도 제가 기사를 몇 개나 본 것 같은데요. 특히 전통시장이나 지역 축제장에서 바가지 논란은 늘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바로 떠오르는 게 최근에 이 기사를 뜨겁게 달구었던 인천 소래포구 꽃게다리 사건이 있었어요. 네, 지난 5월에 인천에 위치한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한 시민이 분명히 살아있는 꽃게를 사서 집에 가져왔는데 막상 포장을 풀어봤더니 다리 없는 죽은 꽃게로 바꿔치기 돼 있었다. 이런 글을 커뮤니티에 게시하면서 바가지 요금뿐만 아니라 섞어 팔기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었는데요. 소래포구 상인들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자정대회를 열고 사과의 뜻을 담은 큰 절을 올리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달 24일 달라지지 않은 소래포구 꽃게 구입 푸기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다리가 떨어진 꽃게 사진이 또 저렇게 공유가 되면서 소래포구에 대한 비난 여론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지역 축제장 바가지 요금 논란 역시 여러 차례 불거졌는데요. 어묵 한 접시에 10,000원 받았던 한평군 나비대 축제, 부실한 40,000원 바비큐와 이 생수병에 소주를 나눠 담아 팔면서 소주 재사용 논란이 일었던 수원 화성행궁 이 환경사랑 축제, 또 지난달 25일 막을 내렸던 이 강릉 단오지에서도 슬러시 하나에 무려 8,000원을 받고 팔면서 먹거리 바가지 물가 논란이 제기가 됐고 누리꾼들이 계속해서 공분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너무 근시안적이잖아요. 저런 다음에 이제 다음부터 가겠습니까? 저렇게 한번 바가지 쓰신 분들이. 이 지자체에서도 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안 되게끔 나서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축제장이야 외부 상인이 그랬다. 사실 이런 변명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나마 변명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피서철 지역 상인들은 그야말로 현지인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바가지 요금 받으면 정말 그야말로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지자체마다 물가 점검
경호반을 편성해서요. 해수욕장 주변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이 바가지 요금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는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서 지자체가 관광지 물가 실태를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또 부산 수영구와 충남 보령시처럼 신속한 민원 접수를 위해서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 관광지 가면 또 축제 보러 가면 바가지 요금 당연하다 이렇게 여겨지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다릅니다. 이미지 실추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지자체마다 혹시나 불똥이 튀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어지간하면 우리가 이해합니다. 네. 어느 정도 시즌이니까 이런데 놀러 왔잖아요, 또. 이게 네. 어지간하지 않은 정도로 가면 막 사기당하는 것 같아요. 화나죠. 우롱당하는 것 같고. 네네. 야, 이건 없어야죠. 이제 바캉스 철인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또 이민중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허주연 변호사, 주희양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민중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어요? 네,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자동차 소식을 좀 준비했습니다. 차차차 핫클릭인데요. 네? 이 첫 번째 영상은 제 발로 호랑이굴에 들어간 음주 운전자입니다. 호랑이굴? 네, 범죄를 저지른 이 음주 운전자가 제 발로 호랑이굴에 들어간 사연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지난 3월 이 경찰차 블랙박스에 찍힌 장면입니다. 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쫓고 있는데요. 추격전이야. 발전자네. 아이고. 차선을 넘나들고요. 아이고, 잘한다. 영화 찍네, 영화 중앙선을 찍어. 침범해서 앞차를 추월하기도 합니다. 위험한 질주가 이어지자 이 순찰차 2대가 운전자 좌측과 후방에 포위를 했는데 네네. 약간 당황했는지 급하게 이 핸들을 틀어서 한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급해서 네, 들어갔어. 그런데 어허. 이 운전자의 오른쪽에 낯익은 차들이 좀 보이실 거예요. 경찰차인데? 네, 어딘지 알겠다. 경찰차야. 네, 그렇습니다. 그가 도주한 곳은 바로 다름 아닌 경찰서였습니다. 제 발로 이 경찰서로 들어간 운전자는요, 결국 차에서 내리자마자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저걸 자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경찰들이 수고하신다고, 수고하십니다 하고 들어간 거지. 호랑이 굴에 제대로 들어갔네. 그러게 경찰서로 말이에요. 들어갔어. 그러니까요. 잘했어. 근데 앞서 운전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굉장히 위태로웠거든요. 네. 만취 상태였던 거죠? 네, 이 차량을 몰던 20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로요. 면허 취소의 한 2배 정도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 운전자는 경찰의 정차 명령도 불응하고 1km가량을 좀 도주하는 상황이었고요.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일주일간 치료를 받을 만한 경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주말 밤에 번화가에서 추격전이라니요. 저거 뭐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네. 자칫하면 큰 인명사고 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위험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이렇게 도주를 하게 되면 음주운전을 했을 때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게요. 만약에 거부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랑 성실하게 음주 측정에 응한 사람이랑 비교를 했을 때 거부한 사람이 처벌을 가볍게 받는다고 하면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법은 불응하거나 불성실하게 음주 측정에 임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 거부한 이유와 정황 또 음주운전 전력에 따라서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게 되는 그런 기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 측정에 응하는 신용만 하고 바람은 불지 않아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사례가 있고요. 또 음주 운전을 한 거리는 20m 가량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측정을 거부했다가 벌금 1,000만 원을 받았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순위 해줘야 돼, 맞아. 그렇습니다. 특히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고 하면 그냥 성실하게 측정에 응하는 것이 결국에는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위험한 도주를 해봤자 이 씻을 수 없는 범죄 기록만 남게 된다는 점도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저렇게 위험한 도주를 해서 경찰서에서 차를 세웠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위험한 도주를 하는 과정에 자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경찰서로 들어갔다고 얘기하면
자수가 성립이 됩니까? 아니요, 그 자수라는 것은 진정한 의사에 비해서 자신이 이 범죄 기간에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행위잖아요. 저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자수의 의사가 없었기 예. 때문에 저거는 진정한 자수라고 판단하기 좀 고맙죠. 어렵거든요. 들어가줬으니까. 누가 봐도 당황해서 들어갔잖아요. 본인도 그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할 때는 갈 곳은 여기밖에 없다. 그럼요. 그렇죠. 스스로 네. 보내준 거죠. 예. 다음 영상 가겠습니다. 네, 다음 소개해드릴 영상은 이 주유건으로 총 맞은 사연입니다. 주유건으로? 네, 이 셀프 주유소를 이용한 뒤에 이 주유건을 뽑았는지 꼭 뒤를 좀 돌아보셔야 하는데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불상사가 좀 벌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지난달 12일 인천의 한 셀프 주유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네. 여성 운전자가 주유를 마치고 차에 올라탔는데요. 이 실수로 이 주유구에 주유건을 꽂은 채 어허. 간 겁니다. 어떻게 되지? 이 사실을 모른 채 차가 출발해버렸고요. 결국 주유건이 흙에 튕겨나가면서 이 맞은편 남성에게 남성 운전자를 저렇게 가격하게 됐어요. 보니까 팔을 지금 감싸주고 주저앉고 있거든요. 운전자가 굉장히 많이 다친 것 같은데 괜찮나요? 네, 이 피해를 본 30대 남성 측은요,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 이 주유건으로 맞은 팔을 이 깁스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남성 측에 따르면요, 만약 팔로 막지 않았으면 얼굴로 왔을 정도로 큰 사고가 될 뻔했다고 하면서요, 셀프 주유소에서는요, 꼭 주유건이 빠졌는지, 주유건을 뽑았는지를 좀 확인해달라고 당부하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유건을 꽂은 채로 그냥 출발했다가 화재가 난 적도 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힘이 완전 장난 아니에요, 그 주유건이. 네, 맞아요. 근데 저게 가해자가 일부러 저러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피해자가 있는 것이고 그럼요. 주유소 측에도 어떤 배상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가해 운전자는 피해자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고 네. 보험 처리를 해서 종결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주유소의 손해는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주유소의 댓글에 따르면 수리업체를 통해서 손해배상 100만 원을 청구했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하지만 단순 부주의라고 하더라도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그 과실치상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런 주유건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2021년에는 대학생이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머리를 다친 사고도 있었고요. 2019년에는 중국에서 대형 화재까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는 예방이 최선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리를 떠나기 전 꼭 뒤를 확인하시는 습관 들으셔야겠습니다. 네. 이제 대부분 셀프 주유소인데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왜냐면 저도 카드 꽂아놓고 그냥 집에 간 적이 왕왕 있었어요. 다음 사람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거는 이거 주유건을 맞아요. 너무 큰일 위험해요. 날 뻔했어요. 네. 다음 영상은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영상은요, 이 졸음운전, 이 정도면 수면운전입니다. 두 위험하죠. 번이나 다른 차를 들이받고도 잠을 깨지 못한 운전자의 사고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함께 보시죠. 이 가해 차량보다 앞서가는 차의 후방 버스인데요. 저기 검은색 승용차입니다. 이 검은색 승용차가 앞에 있는 흰색 차량을 들이받고 계속 질주를 하거든요. 이 들이받은 차량은 차단벽 밖으로 이렇게 벗어나 날아가게 됐고요. 그리고 속도를 또 줄이지 않고 계속 달려와서 앞에 차량까지 들이받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들이받고 자신 또한 차단벽에 밖에 튕겨나갔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속도를 좀 줄이지 못하고요. 또 달려요? 결국 이 공사장에 있는 흙더미에 충돌하고 나서야 아니 도대체 어떻게? 멈춰 설 수 있었어요. 아니 운전자 사고가 나도 계속 같은 속도로 달렸잖아. 저게 다 졸음운전 때문인가?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자면서 네, 계속 들이받고 들이받고 막. 이게 원인은요, 이 졸음운전이었는데요. 이 운전자인 40대 남성 같은 경우는 사고 직후에 다른 운전자한테 무슨 일이 발생한 거냐 말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피해 차량과 동승자 모두 크게 다치진 않았고요. 그리고 가해 차량 운전자 또한 외상이 심하지 않은 정도라고 전해졌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이렇게 큰 충돌이 날 정도였는데도 기억을 못할 정도면 이건 졸음운전이 아니라 깊은 수면에 빠진 운전 아니냐 이러면서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 졸음운전의 위험성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정말 무섭네요. 아니 졸음운전이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해외 한 연구에 따르면 5시간 미만의 수면을 하고 운전을 하게 되면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하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졸음운전을 하게 되면 몇 가지 신호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하품을 자주 하고요. 또 그리고 눈이 피로하거나 자주 깜빡일 때, 또 그리고 이제 뭐 몇백 미터나 몇 킬로미터에 운전했던 기억이 안 날 때, 이럴 때는 졸음운전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 있으니까요. 맞아. 예, 운전대를 좀 놓으시고 졸음운전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졸음 쉼터나 휴게소가 있는 거잖아요. 네. 좀 졸리다 싶으면 일단 운전대를 놓고 쉬었다 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자동차 관련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첫 번째 주제는요.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오늘의 주제는 암투병하다 숨진 남편, 내연녀와 아내 뒷담화를 하다입니다. 아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내연녀도 충격인데 아내 뒷담화로. 자,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됩니까? 돕기 위해서 꽁트로 준비했습니다. 남편과 내연녀 역할은 두 분이 하세요. 예. 저는 아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끄고! 암에 걸린 남편을 모른 척할 아내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남편의 병 간호를 도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점점 쇠약해지던 남편이 휴대전화만 보면 혈색이 돌더라고요. 아유, 재밌어.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재밌게 하나 몰라. 여보, 또 휴대전화 봐? 누구랑 대화하는데 그래? 아니야. 그냥 저 인터넷에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 뭔데 재밌는 얘기가 뭔데? 나도 좀 가르쳐줘. 뭔데? 그게 말이야. 예. 어떤 사람이 영화 시사회에서 김태희를 본 거야. 근데 생각보다 그냥 평범한 느낌이더래, 김태희가. 근데 그 옆에 있는 자기 와이프를 본 거지. 그랬더니 웬 오징어가 팝콘을 씹어 먹고 있다는 거야. 오징어? 아이고, 그런 사람이 어딨어? 아이고, 자긴 너무 웃겨. 아유, 아무튼 당신 위트, 유머, 센스는 진짜 안아줘야 돼. 오징어를 이렇게 오징어. 참 재밌다. 그렇게 늘 저에게 웃음을 주던 남편이었는데 그는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비통한 마음으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던 그때 남편 휴대전화에 이상한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바로 저에 대한 뒷담화였습니다. 자기야, 너무 보고 싶어. 혹시 많이 아파? 자기야, 당신이 호해주면 나을 것 같은데 나도 너무 보고 싶어. 그나저나 오징어 같은 자기 와이프는 아직도 자기 옆에 붙어 있는 거야? 그 여자가 얼른 사라져야 내가 우리 자기 병문안이라도 갈 텐데. 그러게, 있잖아. 내가 어제 오징어라고 대놓고 얘기했거든. 아이고, 근데 못 알아들어. 진짜? 아니, 집에 거울 없대? 어떻게 자기 욕도 못 알아들을 수가 있지? 하여간 우리 자기 위트, 유머, 센스는 알아줘야 한다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병간호하느라 씨름하는 저를 두고 시시덕 때문에 뒷담화던 내 연녀와 남편. 이 사실을 남편이 사망한 뒤에 안 게 너무나도 원통합니다. 합법적으로 내 연녀에게 응징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 근데 이거 남편분 진짜 너무했네요. 화났겠다. 분노 유발 멘트인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 결혼 20년 차인 아내 A 씨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난 2021년 남편이 말기암 판정을 받게 되면서요. 아내 A 씨는 직장도 그만두고 남편 병 간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남편은 1년 뒤인 이듬해에 사망을 하게 됐는데요. 남편이 떠난 뒤에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A 씨가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이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내연녀 B 씨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겁니다. 예,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는 이것저것 발견하게 되잖아요. 근데 죽은 남편의 휴대폰에 자기의 이야기가 이렇게 주고받았다.
그런 문자가 있었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휴대전화에는 남편이 생전 B 씨와 주고받았던 메시지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두 사람이 수년 전부터 내연 관계를 이어왔고 투병 중에도 내연 관계가 계속 유지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메시지에서는 두 사람이 성관계를 했던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대화도 좀 가득했고요. 그보다 더 황당했던 것은 이 아내의 병간호 태도를 비난하거나 외모를 비하하는 등 이 아내를 비난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남편의 불륜도 상당히 충격적인데 헌신적으로 간호하던 아내잖아요. 그런 아내를 둘이서 뒤에서 뒷담화하고 비웃었다는 거. 이 배신감 어떡하죠? 그렇죠. 네. 너무하죠. 맞습니다. 이 고민하던 아내는 여성 B 씨에게 연락을 해서 사과를 요구를 했는데 하지만 이 B 씨는요 내연 관계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남편과 성관계를 가진 건 맞지만 이 성폭행에 의한 것이고 이후의 관계도 남편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지했던 거라고 맞섰는데요. 결국 이 같은 여성의 태도에 아내 A 씨는요 상간 소송을 좀 제기했지만 이 여성은 소송이 제기되자 오히려 더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럼 재판정에서도 여전히 내연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B 씨는요, 이 법정에서도 내연 관계가 아닌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오히려 가해자의 유족인 이 A 씨에게 배상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잖아요. 두 사람이 버젓이 내연 관계였다는 그 증거가 있는데 나는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너무 아내로서 황당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문자 증거가 버젓이 남아 있는데 이게 사과는커녕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했어요? 아내의 손을 굉장히 확실하게 들어줬습니다. 잘 됐네. 네, 강제적인 관계였다는 이 내연녀의 주장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렇게 맞아요. 봤고요. 그리고 남편과의 부정행위 당연히 인정이 된다라고 봤습니다. 수년간 부정행위를 이렇게 한 것도 모자라서 간호하던 아내에 대해 욕설까지 한 점도 굉장히 이제 나쁘게 본 것 같아요. 네. 정신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거든요. 네. 보통 이렇게 상간행위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는 이 정신손해이기 때문에 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 정도에서 인정이 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5천만 원 인정해줬다는 것은 상당히 이 손해가 컸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새롭게 안 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도 상간자 소송이 가능하구나 이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가능합니다. 이것은 두 명이 함께 불법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요. 한 명이 사망했더라도 나머지 한 명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 외도 관계를 알게 된 경우가 많은데요. 유품 정리를 하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핸드폰을 확인한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배우자의 장례식장까지 그 내연녀가 왔다 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급작스러운 사고로 입원을 했을 때 이제 사고 처리도 필요하고 이제 뒤처리가 필요하잖아요. 이럴 때 핸드폰을 뒤지면서 내연 관계를 확인을 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포기하지 않을까, 그냥 지나간 일이니까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신감 자체는 그때 당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간자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소송에 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만약 그렇다면 핸드폰으로 나눈 메시지 그리고 사진들 그런 것들을 전부 증거로 수집해서 소송에 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른 것보다 진짜 열심히 병간호했는데 그 아내를 그 내연녀와 같이 이렇게 뒷담화했다는 게 너무 괘씸할 것 같아요. 이런 게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상식에 맞고 정의에 네. 맞는 맞아요, 거죠. 네. 우리 믿었던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인데 그 외도 상대와 나의 험담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네. 그 사람이 얼마나 정신적인 맞아요. 고통이 크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작을 하고요. 뭐 외도 정황이나 기간뿐만 아니라 이렇게 밝혀지고 난 뒤에 태도 이런 것들도 중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내연녀가 사과를 하긴커녕 오히려 자기는 뭐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위자료라는 것은 마음의 상처에 대한 보상금이잖아요. 이렇게 상간자 소송을 하게 되면 중요한 점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지금 자신이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분명한 증거
증거가 있는데도 부인을 한다면 위자료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자료를 증액할 수 있는 결과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인정하고 반성한다면 맞아. 피해자와 조정이나 합의로 인해서 원만하게 끝낼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사서 위자료를 증액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킨 거죠. 이런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분명히 판결 영향에는 미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 이 소송으로 간 사례가 또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법률 상담 SOS 이번 사연은요. 20년간 바람 피우다 사망한 남편입니다. 어떤 사연인지는 우리 박수림 씨께서 좀 들려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50대 여성이 보낸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3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아내입니다. 남편은 한 동네에 살던 여성과 20년 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데 외도를 들키자 집을 나가더니 상간녀와 동거를 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 찾아온 상간녀가 너무 미워서 머리채 뜯고 화도 내보았지만 분이 안 풀렸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전 남편이 사망한 후에도 상간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해코지할까 봐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억울함을 풀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제가 소송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게 안타까운 사연인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해코지를 당할까 봐 소송을 못 냈는데 사망한 이후에 소송을 하겠다 이런 얘기군요. 전 이 사건 꼭 승소했으면 좋겠어요. 네. 10년도 아니고 15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증거가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면 승소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나 승소해야죠. 싶네요.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너무 이겨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이거는 승소할 가능성이 아니라 사건 자체,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그래요? 왜요? 소멸시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자료 청구 소송 결국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인데 소멸시효가 있어요. 안 날로부터 3년, 이런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제기를 해야지 이 소송이 소멸시효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3년 전에 이 아내가 남편 장례식장에 찾아온 내연녀의 머리채를 뜯고 화를 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장면을 목격한 증인이라든가 네. 아니면 내연녀가 뭐 음성을 녹음했다라든가 사진이라도 찍어놨다, 병원 가서 치료받았다 이런 증거라도 있으면 그때는 적어도 아내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다는 게 입증이 되잖아요. 그리고 3년 뒤에 소를 제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안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라고 평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소멸시효가 도과됐다고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건 또 3년이 중요하군요. 그런데 3년 전에 장례식장에서 머리채를 붙잡았으니까 3년보다 훨씬 전에 이걸 알았다 이렇게 보는 거구나. 그렇죠. 그 아내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막 싸울 게 아니라 조용히 그냥 소송을 준비했을 텐데 이 그랬어야 억울하고 되는데. 분통해서 이거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상간녀 소송에 있어서 소멸시효가 있다. 예, 맞습니다. 네. 이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기 때문에 민법 제766조에 의해서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그리고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굳이 상간자 소송뿐만이 아니라 모든 손해배상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3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거든요. 그래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묻고 살겠다, 뭐 아이들 때문에 좀 참고 살겠다 이랬다가 나중에 소송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안날로부터 3년이라는 게 남편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간자 쪽에서도 3년이 지났다라고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묻으려면 적어도 시간이 너무 늦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소멸시효라는 게 있다. 이거 알아야 되겠고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런 걸 다시 한번 알게 되네요. 다음 주제 가죠.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두 번째 주제는 한 아이 두 엄마 뭔 말이야? 산모 바꿔치기 사건의 진실입니다. 산모 바꿔치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이 한 아이를 두고 두 엄마가 나타난다면 어떤 사람에게 이 아이를 줘야 할까요? 이런 황당한 사건이 이 3월 초 대구에서 벌어졌습니다. 아이고. 30대 여성 A씨가 이 구미에서 대구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는데요.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이 여성은 산후조리를 이유로 먼저 퇴원을 합니다. 아이를 두고요. 그 후에 열흘이 지나도록 그 아이 엄마가 찾아오지 않자 이 병원에서는 아이가 퇴원해도 된다 이런 소식을 아이 엄마에게 전했는데 그런데 아이를 찾으러 온 여성은 이 친엄마 A씨가 아니라 30대 여성
B 씨였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병원에서는 진짜 엄마가 아니라 가짜 엄마라는 사실을 눈치를 챈 것 같은데. 네, 사실 눈치챈 거죠? 이게 인적사항만 봐서는 다른 사람인 걸 좀 알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 산모인 A 씨가 애초에 아이를 B 씨에게 넘길 요량으로 이 B 씨의 인적사항으로 출생 신고를 했던 거기 때문에요. 자기 신분증을 가져와서 이 가짜 엄마 행세를 하면 사실 의료진이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속을 것이다. 네. 그런데 이 수유를 할 때 산모를 봤던 간호사의 이 눈썰미를 좀 피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외형적으로 다른 산모인 걸 알았던 간호사가 이 B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요. 결국 덜미를 잡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많잖아, 대학병원이. 그렇죠. 그러니까 산모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까 봐 속이면 되겠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야. 눈썰미 좋은 간호사는 딱 걸린 거야. 아니 간호사가 그런데 정말 잘한 거죠. 아니 이 여성이 근데 신생아를 빼돌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찰 조사 결과 B 씨의 범죄는 이번이 4번째였습니다. 아이고. 첫 번째 범행은 3년 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네. 2020년 10월 B 씨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문답 게시판을 통해서 이 미혼모, 미혼부 등 이 아이 양육을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낳은 아이를 다른 사람의 자녀로 출생 신고하도록 도와줬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B 씨가 친모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줬던 정황도 포착했다고 합니다. 근데 돈을 받고 아이를 넘겨줬다면 이건 아동 매매 아닌가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B 씨 구속됐잖아요. 네. 물론 불법 입양한 이 아이들의 친모와 친부 그리고 범행을 도운 지인들까지 모두 다 아동 매매 혐의로 지금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B 씨는 자기는 아동 매매한 사실 절대 없다 이렇게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얘기는 자기가 키우려고 했는데 그 상황이 안 돼서 다른 데 넘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리고 돈이 오간 거는 그럼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이를 사고 판 게 아니라 이 산모가 힘들어하니까 불쌍해서 줬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4번째나 아이를 바꿔치기 했고 돈이 오갔던 게 증거가 남아있는데도 부인하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불법 입양 받은 사람들 이건 어떻게 돼요? 이분들도 불법 매매로 이게 걸리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아동 매매를 하려면 아동을 받는 대신 대가로 이제 돈 같은 걸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모들은 이 아이가 B 씨의 아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동 매매 혐의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절차 없이 불법 입양을 받고 허위로 출생 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가 혐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보니까 정식 입양을 하면 절차도 까다롭고 그리고 정부의 관리 감독을 일정 기간 받아야 되는 데다가 양부모라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런 짓을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돌봐준 병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이들은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 B 씨는 적어도 돈을 조금이라도 줬다고 하면 아동매매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또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이렇게 정해진 기관, 공식적으로 이 허가를 받은 기관이 아니라 사적으로 이렇게 아동을 입양하는 것은 입양특례법 위반이에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 많습니다. 출산 기록이 남는 걸 두려워하는 미혼모라든가 뭐 청소년이라든가 불법 체류자들이 이렇게 아이를 낳고 출산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 신고를 하는 그래서 아이를 그냥 넘겨버리는 그냥 단순히 입양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뭐 산후조리비라든가 아니면 수고비, 사례비 뭐 어떤 명목이든지 아주 조금의 돈만 받게 되는 이건 결국에 또 아동 매매 혐의거든요. 이런 사례 많아서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이 어른들의 욕심으로 오갈 데 없어지는 이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아이들이 가장 중요하죠. 일단 B 씨가 가져가려다 미수에 그친 아이는요, 지자체가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입을 해서 아이를 친모로부터 즉각 분리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아이의 허위 출생 신고도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위탁 가정에서 잘 보호되고 있다고 하고요. 이미 양부모가 키우고 있는 다른 아이들은 경찰이 봤을 때 건강도 양호하고 그리고 안전 문제도 없이 잘 크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불법 입양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키우는 양부모가 입양 절차를 정식으로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사건이 미궁에 빠져있던 구미 3세 여아 사건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 이 얘기는 뭔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구미의
동해의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가 알고 보니까 엄마가 아니라 이 외할머니였다는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체 은닉 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정을 했고 이 아이 바꿔치기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최종 무죄 선고를 내린 바 있는데요. 이 경찰이 이 두 사건,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사건과 이 구미 사건의 연관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경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요, B 씨의 과거 행적과 이 3세 여아 친모 C 씨의 이 출산 추정 시점에 시차가 있긴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좀 있다고 좀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이 경북 구미하고 대구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럼 그 사건도 구미에서 일어났으니까 지역적으로 좀 접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당시에는 아동 매매가 일어났을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수사를 했나 봐요. 당시에도 이 아동 매매나 이 불법 유양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긴 했었는데 증거가 좀 유의미한 증거들이 좀 나오진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운 사건이 발생한 만큼 이 미제로 남을 뻔했던 이 3세 여아 사건도 좀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두 사건의 연관성이 있다면, 밝혀진다면 그럼 재수사가 가능한 겁니까? 수사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실제로 이런 어떤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해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좀 쉽지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일단 구미 3세여아 사건은 미성년자 약취혐의 이게 최종적으로 무죄로 결론이 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형사사건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한 번 처벌받은 그 행위로 인해서 두 번 처벌받지 아니한다라는 형법의 대원칙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재심. 재심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정말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이 됐으면 이거 처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재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유죄가 났는데 억울하게 유죄를 받은 사건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이 됐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내가 무죄 받은 사건에 유죄로 할 증거가 발견이 돼서 그걸 다시 유죄로 받게 하기 위해서 재심을 진행할 수는 없는 걸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관련성이 밝혀지고 재수사가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어떤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든가 지금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저희가 못 찾았었거든요. 여아 사건에서 그 바꿔치기 된 아이의 행방을 찾기 위한 어떤 의미에서 수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지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다시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이걸 진행하기는 사실상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 신생아 매매 사건 논란이 된 게 또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여러 번 있었던 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그간 신생아 매매 사건이 암암리에 계속 발생을 해왔습니다. 중국 청주에선 2014년 6월쯤에 7개월 된 딸을 6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남성이 경찰에 검거가 되었고요. 신생아를 거래한다는 게시글이 2020년 한 중국어래 애플리케이션에 게시된 적도 있었습니다. 현재도 온라인 브로커를 통한 불법 임약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한 명당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유령 아동 2천여 명 가운데서 벌써 6명이 숨지거나 유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뒤늦게라도 전수조사에 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근데 항상 이런 거 보면 뒤늦게 전수조사에 나선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임효준 변호사도 적지 않은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은커녕 뭐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이번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적잖이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여러 가지 대책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런 불법 위배한 글들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출생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복제 사각지대에 놓이는 아이들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출산통보제 또 보호출산제 이런 제도들을 도입해야 되는 것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출생통보제는 지금 통과를 했습니다. 출생통보제 의료기관의 장이 지자체 장애가 아이의 출생 사실을 부모가 아니라 의료기관의 장이 통보를 해서 출생신고를 해주는 의무적으로 해주는 제도예요. 그리고 같이 논의되고 있는 게 보호출산제인데 그러니까 상모가 익명으로 출산을 원할 때 익명 출산을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점도 지적이 되고 있고 또 혹시 입양을 쉽게 종용하는 아이를 쉽게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만들도 이 부작용들도 지금 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의 생명이고 아이의 복지잖아요. 미등록 갓난아이의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서라도 일단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선의 용한 상담소입니다. 이호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상담소에서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을 때입니다. 살면서 내가 정말 믿었던 대상에게 뭔가 배신을 당한 뭔가 서운했던 그런 기억 다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믿어도 되나요 당신의 그 행동. 20년도 더 됐을 거예요. 제 전 매니저.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 보약도 지어줘. 엄마랑 통화하는 그 전셋값 올려달라고 뭐라고 1,500만 원 그 얘기 듣고 제가 또 전셋값도 해주고 빌려줬던 건데 잠수를 타버렸어. 아, 그랬어요. 다 받고 믿어도 되나요? 제가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아하. 지금도 어디선가 보고 있을 텐데. 제발 네.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건 그래요? 뭐 개인들도 다 그런 일이 있겠지만 역사 속에서도 네. 그 위대한 뭐 이렇게 유명한 그 인물들이 바로 자기가 가장 믿었던 부하에게 배신당해서 그렇죠. 죽임을 당하고 이러는 거 많잖아요. 네. 드라마나 영화에서 또 많이 네, 봤었던 네. 장면이 이정님은 왜 개인적인 얘기 안 하고 역사서로 들어가요? 아니 저는 이제 얘기를 하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 인간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알 거예요 아마. 한번 우리 재원 아나운서 지켜주는 걸로 네, 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사연을 한번 모아봤는데요. 네. 첫 번째 사연 어떤 사연인지 수림 씨가 전해주시죠. 자, 이번 사연의 제목이요. 딸들은 귀찮은 일 시킬 때만 찾고 80평생 아들 타령하는 엄마입니다. 자, 사연 속으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0대 노모를 모시는 50대 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4남매 중에 늘 큰오빠만 챙겼습니다. 학업도 재산도 오빠만 지원해줬고요. 그러다가 오빠네가 미국으로 일하러 간 뒤에는 그렇게 딸들을 찾으셨습니다. 내가 어리석었다. 딸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참 듣기에는 좋았습니다. 그러다 한 달 전부터 어머니 건강이 나빠지자 오빠네가 한국에 들어와서 문지방이 달도록 어머니를 뵈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좋아하시면서 역시 아들이 최고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자매들은 그게 너무 서운하고 상처입니다. 딸들은 힘들 때만 찾고 80평생 아들만 바라보는 어머니가 너무 밉습니다. 이 괴로운 마음을 어쩌면 좋을까요? 딸밖에 없다라고 하는 엄마가 미국에서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또다시 아들이 최고다. 이거 서운할 수 있죠. 네. 항상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귀함을 우리가 잘 몰라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에는 또 아들과 딸의 문제까지 있어요. 그래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기 이제 저희가 넷이 있는데 그중에 이재용 아나운서가 혼자 남자예요. 남성이네. 아들들은 모를 겁니다. 이 세상에 모든 후남이들 많이 계실 텐데 사실 우리가 엄마와 함께 살아가며 생애 가족끼리 섭섭한 일들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옛날에 아주 고유한 그 섭섭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큰오빠만 찾는 엄마.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다 하는데 모른 척하는 엄마. 이런 일종의 배신감 경험이라는 게 이 잘하는 딸들에게는 다 마음 한 귀퉁이에 다 있거든요.
엄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엄마에게 하는 그 행동이 뭐 어떨지 우리가 여러 자녀들마다 특징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네. 분명한 거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어머니는 복이 많은 어머니예요. 맞아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사연자 어머니는 본이 아들을 원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에게 사랑 있는 대로 지극정성으로 키우시고 사랑 듬뿍 또 주시기도 하고 제가 보니 아들이 나쁜 아들이 또 아니에요. 엄마와 뭐 못했다 엄마한테 어쨌다 이런 얘기도 없는 걸 보니 아들도 괜찮은 아들인데 거기에도 딸들은 더 괜찮은 딸들을 뒀어요. 그래서 아들이 미국 가 있을 동안에 그냥 엄마 어떻게 하면 좀 괜찮게 모실까 정말 애를 쓰면서 엄마를 위해서 마음의 투자와 물리적 투자 이런 것들을 다 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이 엄마에 대한 섭섭함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이 엄마 자체 이분은 생애를 살아가며 참 복받은 분이다. 아들도 딸도 있지만 특별히 딸들을 통해서 복을 많이 받은 분이다.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리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옛날 그 시절에는 대학을 갈 수 있게끔 지원받은 것도 큰 오빠. 재산 물려받는 것도 큰 오빠. 그렇죠. 차별받고 서러움 받는 건 딸이야. 진짜 그거 아실 거예요. 네. 근데 어린 시절에 이렇게 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어도 나이가 들면 늘 부모는 좀 짠한 마음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그렇게 챙기고 찾아뵙고 잘하는 딸들이 많은데 왜 그 시절에는 그렇게 아들만 챙겼을까 진짜. 뭐 우리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는 시대가 비극을 만든 것이다. 시대가 섭섭함을 만드는 것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 엄마들에게 장남, 아들은 무슨 뜻인가? 아들을 내가 낳아야지만 그렇죠. 내 가문이 유지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나의 미션이었던 거예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들을 잘 키워서 세상에 보란 듯이 내놓게 되면 그게 나의 열매이고 성취이고 내 생에 있어서의 자부심이고 그러니까 아들은 나의 심장 같은 겁니다. 그러니 딸들이 볼 땐 굉장히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대 더군다나 21세기 들어서까지 왜 이러시나 싶겠으나 네. 지금의 어머니들은 20세기의 심정으로 20세기의 성장으로 20세기의 관념으로 오랫동안 살았던 분들이라 저는 이걸 일련의 시대의 그루밍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되게 아쉽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이것을 통하여 가문의 미션도 성취하시고 내 개인의 미션도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걸 통해서 어머니는 희노애락을 여기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 보니 아들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하셨던 것이고 상대적으로 딸들에 대한 투자는 거기에 비해서는 적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섭섭하네요. 그럼요. 전하죠. 그 딸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도 짠했을 거예요. 아들, 딸 뭐 다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그 딸은 시집 간다. 키워서 다른 집으로 보내버리는. 그래서 내 운명처럼 될 것 같아서 더 짠하고 이랬을 텐데 아들은 머무르면서 이 집안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강박 같은 게 있었을 것도 같고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살아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식들이 여럿이 있으면 그중에 어느 자식 하나 안 예쁜 자식 없고 안 아픈 자식 없다 그러지만 더 예쁜 자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또 그리고 조금 밉살스러운 그 자식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이 어머니에게는 몇 가지 이 살아가면서 아쉬운 점도 있고 기쁜 점도 있겠지만 아쉬운 점은 내가 내 딸들을 더 애써주지 못한 점이 있겠으나 또 기쁜 점은 내 아들이 있다는 점이 이 어머니에겐 좀 기쁜 점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 딸들과 아들은 뭐 아들은 잘 모르겠지만 딸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평생의 인생의 주제가 생애 주제가 내 엄마에게 아들보다 인정받는 것, 인정투쟁이라고 보통 이렇게 부르거든요. 모든 밑에 곧 어떤 조직이 있을 때 보스하고 그 밑에 직원들이 있을 때 직원들 사이에서도 인정 경쟁이 벌어지는 것처럼 맞아요. 부모 그리고 그 자식들 간에도 인정투쟁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질투도 나오고 서러움도 나오고 억울함도 나오고 이런 과정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가 생애 주제가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는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너무 안쪽으로만 쓰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만일 내가 노력한 만큼 그 열매가 나에게 오지 않는 경우에는 속상함이 이룰 데가 없고 이걸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배신감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섭섭함은 때로는 고통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 저 이런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딸들이 섭섭할진 모르겠지만 자식으로서의 역할은 저는 200% 300%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내가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식의 역할, 자식의 도리라는 게 있다면 저는 이 딸들은 원 없이 했다, 그리고 잘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자식으로서의 여러분들의 역할은 대단히 훌륭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진짜 그 원 없이 했어요. 딸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극진히 모셨어. 그쵸. 근데 아들네가 미국에서 딱 들어오자마자 전세가 역전돼 버렸잖아.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맞아. 네, 어머니께 좀 한번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엄마, 저 이렇게 노력했고 저희 딸들 이렇게 했었습니다. 오빠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 저 사실 좀 섭섭해요. 안다고 하더라도 이 섭섭함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그럼 어머니가 또 그러실 거예요. 미안하다. 왜냐하면 또 딸하고 있을 때는 니들이 최고다. 또 아들이 오니까 또 아들이 최고다 하실 때는 마음이 또 왔다 갔다 하시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럴 때 이런 분들은 엄마 섭섭합니다. 그러면 또 미안하다. 이렇게 또 사과를 하실 분이거든요. 한 번쯤은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듣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어머니께 가끔 던지세요. 엄마, 이런 딸 없습니다. 엄마, 우리 딸들 같은 사람들 없어요. 엄마, 오빠보단 우리가 잘하는 거야. 꼭 기억해 주세요. 꼭 이렇게 마치 우리의 공로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알아주지 않으면 맞아. 억지로라도 좀 해야 되는 맞아. 거고요. 제가 단적으로 좀 하나 말씀드리자면 어머니께는 우리 딸들이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딸들 우리 자신에게는 아쉬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솔루션이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다음 사연으로 가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은 믿었던 사위에게 발등 찍힌 장모의 사연입니다. 오. 저희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해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사위 때문에 고민이 큰 60대 장모입니다. 딸이 요즘 회사에서 승진 시험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맞벌이 하랴, 애 키우랴 바빠서 잠도 못 자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반찬이라도 좀 해주려고 올라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딸이 왜 힘든 줄 알겠더라고요. 사위가 집안일에 정말 소라나 까딱을 안 하는 거예요. 사위가 딸보다 1시간 더 일찍 퇴근하는데 집에 오면 뭐 하는지 아세요? 옷을 빨래통에 획 던져놓고는 샤워하고 맥주 마시면서 가만히 소파에서 TV만 봐요. 그럼 딸이 뒤늦게 어린이집에서 애를 데리고 와서는 씻지도 못하고 밥을 하더라고요. 아니, 일찍 왔으면 어린이집에서 애라도 빨리 데려올 것이 저게 뭐 하는 거예요. 딸한테 물어보니까 사실 저런 점 때문에 이혼 얘기까지 나왔었대요. 그때는 잘하겠다고 싹싹 빌어서 넘어가줬다는데 또 요즘에는 집안일에 은근슬쩍 빠지려고 한다네요. 장모님 제 앞에서도 저 정도면 평소에는 어느 정도를 안 하는 건지 참나 다른 집 사이도 아니고 우리 사이가 저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딸은 잘해보겠다고 잠도 못 자면서 일하는데 옆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마음 같아선 당장 따끔하게 뭐라 하고 싶지만 요즘에 또 장모가 사위한테 잔소리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고민이에요. 사위가 집안일 좀 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 사위가 집안일에서 완전히 손 놓고 내 딸만 괴롭게 하고 있다. 네. 내 딸이 너무 그 가사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네, 이거는 힘든 게 눈에 보이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뭔가 따끔하게 한마디를 하려다가 혹시나 역효과가 날까봐 꾹 참고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번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위가 정신이 없는 사위예요. 그러네. 정신도 없고 눈치도 없고. 맞아요. 아니 지금 보니까 아니 맞벌이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맞벌이도 맞벌이지만 무엇보다 뭐 집안 사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장모님이 와 계시잖아요. 장모님이 와 계신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좀 안타깝긴 한데 동시에 제가 한 가지 느낀 건 이 딸이 참 묵직한 딸이네요. 엄마가 와서 보지 않고서는 내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이 딸도 보니까 굉장히 엄마 속상할까 봐 혹은 내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이런 심정이 굉장히 강한 딸 같은데 이 사위가 또 아들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또 기대를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머니가 말씀하신 이 집안일을 어떻게 분배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 사위의 눈치 이력을 조금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냥 안 보면 모르잖아요. 네. 근데 마침 딱 걸려버리니까
버린 거야. 1시간 일찍 왔어. 그럼 어린이집 가서 애를 좀 데리고 오지. 데리고 와야죠. 야구 보고 있었나? 맥주 마시고 막 그렇게 소파에 기대가지고. 아유, 그거 아니야. 저라도 한마디 했겠어요. 얄미운 거죠. 그럼요. 예전에는 사실 사위가 뭐 100년 손님이다 이런 말 있었지만 이제는 뭐 장모님도 눈치 보지 않고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거든요. 그런 분들 꽤 많아요, 주변에 보면. 자, 솔루션 한번 보자고요. 집안일 나몰라라 하는 사위, 네. 장모로서 따끔하게 말하고 싶어요라고 해주셨는데 첫 번째 솔루션은요? 자,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속 터지겠지만, 관여하지 마라. 관여하지 말면 더 속 관여해야 터지는 거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었어요? 어떤 뜻입니까? 이거 너무 답답하고 속 터지지만 그 집 일은 그 집 일이에요. 그거 꼭 우리가 생각할 땐 관여해가지고 상황을 좀 좋게 만들고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가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될 일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가가지고 사위 멱살이라도 좀 잡고 싶죠. 아니면 여보게 하고 얘기하고 싶으실 텐데 저는 일단 좀 기다리시라. 그리고 지금은 관여하지 마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일 중요한 건 사위는 내 자식이 아니에요. 이 내 자식인 것과 내 자식이 아닌 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도 아들한테는 얘기할 수 있어도 며느리한테는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장인, 장모 되신 분들 사위가 답답하거나 심지어 게을러 보이거나 만일 아마 이 상황에 사위가 맥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막 운동하고 있었으면 저거 애 안 데리고 지 몸만 챙긴다 그랬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건 많고 특별히 내 딸이 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서 최고의 사위는 나한테 잘하는 사위고요. 세상에서 최악의 사위는 내 딸 힘들게 하는 사위거든요. 우리가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이 가족이 일가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이 일가를 이루고 있는 이 집에는 우리가 웬만해선 다른 집에 관여하는 거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딸이 요청하지 않았어요. 딸이 엄마 나 이래 저 사람 저래 나 좀 도와줘 엄마 저 힘듭니다. 이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딸이 묵직한 사람이라 물어보니까 비로소 엄마 내가 사실 이런 일이 있고 평소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혼까지 갈 뻔했어요라고 그제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도 엄마가 좀 어떻게 해줘 이런 얘기도 안 하잖아요. 네네. 이건 알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관여하는 순간 일이 커진다는 걸. 맞아. 그래서 우리가 요새 청소년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한테 왜 자기의 학교에서 사정이나 각종 일들을 얘기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엄마한테 얘기하면 일단 일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요소들이 나이가 들어서 성인 자녀가 내가 일가를 이루어서 사는 동안에도 엄마 아버지가 사실상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이따금씩 와가지고 이 상황을 보고 상황에 개입을 하게 되면 이 집은 이 상황 말고도 또 다른 상황이 있는데 다른 상황은 전혀 상정하지 못하고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맞아요. 사실 나중에 장인 장모가 간 다음에 이 문제가 부부의 엄청난 거대한 부부싸움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부부와 관련돼서 이런 훈수를 두거나 하는 건 내 자식한테만 하거나 아니면 내 배우자에게만 하는 걸로 하고요. 일가를 이루어서 떨어져 나갔다면 속 터지고 답답하지만 그들이 이미 일가를 이루고 있다는 거. 두 번째, 그들이 요청하지 않으면 거기 개입하시는 건 좀 곤란합니다. 장모 되는 게 쉽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봤을 때 아무리 뭐 복장 터지고 속 터지고 해도 그냥 관여하지 말고 모른 척 해라. 이게 장모의 역할이다 이거잖아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로서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는 뭐가 없겠습니까? 있죠. 저희가 이제 상담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지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상담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이 사람의 앞이나 옆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그림자 읽어주는 사람인데 결국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에 대해서 일단 좀 많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들어주실 때 딸이 이거저거 다 얘기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어떤 얘기가 듣고 싶은지 질문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올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게 제일 힘들었는지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럴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미래에 대한 생각이 흔들리진 않았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찬찬히 앉아가지고 위로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위로 차원에서 질문을 하셔야 되고요. 때로는 내가 그 사람에게 하는 위로나 공감이 그 사람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무조건 그 편을 든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른의 질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의 질문은 무조건 괜찮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래서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조망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조망할 수 있는 질문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딸이 지금 속상한 장면을 보니까 속상함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만 내가 지금 내 남편하고 사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최악의 조건만 가지고 있다면 나도 못 살겠지만 내가 사실 이 사람의 또 다른 면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이 사람하고 50년, 60년 산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 딸은 내 사위에 어떤 강점을 알고 있는가, 이 사람하고 산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물어보시는 게 중요한 게 고치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가 내 상황을 판단하고 내 딸이 A라는 상황과 B라는 상황을 잘 살펴서 아, 내가 지금 힘들지만 이런 면도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내 배우자의 강점이나 혹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찾아내게끔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판단자를 둔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솔루션 들어봤고요. 두 번째 솔루션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부터 사위 찬스를 활용하자. 사위 찬스. 사위 찬스. 이건 어떤 뜻입니까? 이게 보니까 이 사위가 이 집에서 역할이 없어요. 어떤 역할이냐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역할이 없고요. 먼저는. 두 번째로는 시키는 것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시키는 거라는 건 장모, 장인이 시키는 게 아니라 배우자하고 협의한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대로 충실하지 않는 건데 제가 볼 땐 제가 이 장면에서 배우자 간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건 이 사례를 아내가 요청한 게 아니에요. 장모가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 부부 사이의 관계에 깊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분명한 건 이 사위가 장모가 오셨는데 앉아가지고 아, 장모님 오셨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뭐 불편한 건 없으세요? 하고 TV를 켜놓고 맥주를 마시는 건 친구가 와도 그렇게 안 해요. 맞아요.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장모님이 오셔서 어색해가지고 뭘 딱히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색한 심정에 TV를 틀었고 TV만 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것도 좀 그러니까 그냥 맥주도 한 잔 마시고 한 것 같은데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죠. 눈치가 없는 겁니다. 이래서 이럴 경우에는 제가 볼 땐 장모에 대해서 관심도 좀 없는 편이지만 장모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건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딸네 집 방문하실 때 많은 장모님들이 되게 딸하고 소통해가지고 야 내가 언제쯤 갈 생각이야 이렇게 전화 많이 하시죠. 저는 반드시 사위에게 좀 전화하셨으면 좋겠어요. 김서방, 이서방, 박서방 내가 이때 가려고 하네. 그때 함께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어떻게? 그때 그 사위가 자기 스케줄을 조절하겠죠. 네. 아내에게 겉들어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직접 대화를 통해서 들은 거니 그 스케줄도 조절할 거고요. 하실 수 있다면 어쩌다 오시는 거니까 가끔 그 자녀들 곧 새로 맞은 새 가족인 사위에게 무게도 좀 주세요. 김서방 미안한데 내가 다리가 아파서 그런데 그때 혹시 나 마중 나와줄 수 있겠나? 김서방은 너무 싫겠죠. 박서방도 너무 싫겠죠. 너무 싫어할 것 같은데. 싫은데 그러나 어떻게 어쩌다 오는 장모님의 그 부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게 장모님의 존재감을 이식하게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고요. 특별히 장인 장모 방문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면 처음엔 싫다고 하겠지만 맞아. 나중엔 의뢰 아, 내 장인 장모는 올 때 나한테 연락하는구나. 오실 때는 내가 의뢰 모시러 가는구나. 전 이런 과정을 마음의 하나의 역할로 가져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장인 장모와의 연결성, 장인 장모에 대한 이 물적 투자와 시간의 투자, 그다음에 이 마음의 투자가 결국 저는 가정, 곧 내 아내에 대한 투자로도 전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있잖아요. 또 장모가 당연히 애 봐주고 당연히 반찬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각인되면 또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뭔가 일손이 필요할 때마다 장모님 불러. 장모님한테 전화해. 이렇게 뭐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서 그걸 좀 차단할 필요는 있어요. 맞아. 그동안 쓰지 않았던 사위 찬스를 쓰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사회 찬스 중에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더 확장 버전인데요. 네. 제가 보니까 장인 장모님께서 이 집에 조금 자주 오셔야 되겠어요. 자주. 이건 뭐냐면 제 3자를 의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김서방, 박서방, 이서방 우리 사연자의 배우자가 눈치만 좀 있어도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요. 근데 보니까 배우자에 대해서도 눈치가 없고 그리고
장인 장모에 대해서도 어른에 대해서도 눈치가 없어요. 전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자주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자주 오셔가지고 이분들이 이때는 오시는구나. 이분들이 이때 오셔서는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이걸 보는 것도 중요하고. 왜냐하면 심리적인 약간 압박이 오는 거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 세상에 압박이라는 게 없겠습니까? 정례된 것 없고 기준이라는 게 없으면 사람은 그 안에서 사실 좋은 행동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불편한 행위거든요. 네. 그래서 기억하실 것. 어른의 존재감을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장인 장모님 가셨을 때 그냥 그거 TV 보고 맥주 마시게 그냥 두지 마시고요. 김서방 잠깐 얘기 좀 하자. 박서방 잠깐. 요새 힘든 건 없나?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힘든 건 없나? 혹시 우리가 도와줄 건 없나?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는데 요새 난 이런 일이 있는데 혹시 김서방 아이디어 좀 내주게. 이런 식으로 비난이 아니고요. 대화를 좀 구축하셔서 이 존재들 간의 소통을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 장인 장모와 있는 처가에 대한 일종의 무게감과 더불어서 사랑도 함께 생기고 내가 이 사람들 위해 이분들 위해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맥주 한 잔 주게 같이 마시면서. 화내는 사람들 바로 이제 장인 장모가 너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안 되죠. 그거는 장인 장모하고도 싸우고 나중에 아내하고도 싸우게 되죠. 맞아. 그리고 애한테도 성질 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은 기본적으로 비난을 시작으로 하면 나중에 사태를 망칠 수 있습니다. 늘 조언보다는 질문이나 혹은 칭찬부터 시작하시길 좀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호선의 용한 상담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또 그렇게 더울 거라네요. 네, 날이 굉장히 덥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찜통 더위가 예상되니까요. 오늘 시원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